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많이 또 상하셨네요. 네. 예. 하여튼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아주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국정수행 지지율 보니까 40%대로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당대표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위기감을 좀 느끼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당연히 위기감은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대내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좋지 않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아주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좀 반영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문제가 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그런 것 같고요. 특히 박순애, 김성애 두 후보자 이대로 강행을 할 건지 좀 궁금해요. 민주당에서는 자진 사퇴하고 재추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어느 정도 인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에서 대통령께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하겠죠. 아주 원구성이 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예. 장기화되는 것도 인사청문회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 국회 원구성이 빨리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 이게 지금 종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해결된 건 아니다. 미봉책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는 예. 어차피 일몰제로 적용됐던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지금 보통 우리가 일몰제로 어떤 법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성과 측정이라든지 실질적 효과를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3년간의 일몰제로 이제 운영되었던 제도인데 예. 문제는 지난 3년 사이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성과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기간이었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일몰제 연장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운임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네. 이게 특수 형태로 고용되신 분들에게 이제 사실상 최저임금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계속 우리가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필요한데 아직까지 성과 분석이 정확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코로나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네요. 네. 자, 연준 지금 자이언트 스텝도 했고 고물가 고금리인데 법인세 세율을 좀 낮출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네.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늘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경제 활력을 찾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어떤 감세라든지 이런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신 것 같고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맞춘다 그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라든지 많았으니까. 아니면 투자를 막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런 세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에 어쨌든 신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출이 좀 더뎠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아마 문재인 정부 내에서 우리가 신수종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 했을 때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번엔 좀 물꼬를 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전 직원 대통령실 채용하고 있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참 사적 지인이 공식 또 행사에 동행하는 게 문제가 됐는데 이거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다른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대표로서. 저는 어차피 처음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소통 행보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취지 그리고 또 제2부속실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된다고 하면은 그 제2부속실이 단순히 어떤 그런 영부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관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횡을 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피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시스템을 짰던 것인데 꼭 제 생각엔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괜찮습니다만은 영부인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다른 형태로라도 공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조금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뭐 딱 저희가 언급하는 순간 뭐 제2부속실의 부안이야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 부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뭐 그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소한의 어쨌든 뭐 경호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도 최소한의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름이 뭐든지 간에 공적인 어떤 조직의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 같은데 특히 이번에 지금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그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는 거 이거는 대표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가 이제 뭐 사실 뭐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뭐 아마 그런 전문성을 보고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 영부인을 모시는 데 있어가지고 네. 일정 정도 그런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뭐 양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도 이 대통령실의 비서진이나 이렇게 구성할 때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도 뽑고 그리고 또 대통령과 오래 일해가지고 어떤 호흡이 맞는 인사도 뽑고 이렇게 다 균형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부인이 뭐 정책을 하시고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성을 가진 인사보다는 아무래도 영부인을 잘 알고 잘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들 몇몇 정도는 뭐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대표님 모르셨죠?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서진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보고가 될 리가 없으니까. 세세하게 저희가 파악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혹시 알았다면 반대를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전 뭐 난해한 질문이라서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지금 당내 현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최고위원 구성 문제가 아직 정리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그 정점식, 김윤 두 분 다 좀 받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인사 추천이든지 간에 취지에 맞는다 그러면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원래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 사례를 보셔도 알겠지만은 한 의석 3석 정도 되는 정당과의 합당에 있어가지고는 최고위원 한 자리 정도를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뭐 제가 만나서 협상할 때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 측 인사들이 뭐 아무래도 저희 정치가 큰 국민의힘에 와서 활동하는데 다소 위축되고 주눅이 들 수 있으니까 좀 통 크게 배려를 해달라. 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2명까지 하는 걸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다만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그 당시에 협상의 대상이었던 실무자였던 국민의당 측 인사들한테 저희가 전달했던 게 뭐냐면은 또 뭐 이런 인사를 추천받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당과 이제 호환이 좀 안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추천을 하지 말아달라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처음에 그 최고위원 하면은 그래도 국민의당 출신 현역 의원 중에서 추천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사실 현역 의원이 국민의당에 3분인데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우려했거든요. 지도부에 오면은 좀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 뭐 저희가 나중에 추천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을 잘해달라.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저희가 예상했던 그분이 온 건 아니지만은 다소 논쟁적일 수 있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추천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명을 추천한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당 측 인사가 소외되어서 부담 가질 것 대비해서 저희가 얘기한 것인데 그런 의도였었는데요. 그죠?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힘 출신 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데 저희가 2명을 최고위원을 받게 되면은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등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걸 감내해 가면서까지 국민의힘 출신 의원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께 제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한테 만약에 국민의당 출신 인사 2명을 만약 추천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치 맞지 않는 추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두 분 오히려 추천하시면 좋다 이런 겁니다. 국민의당 출신을 해야지 왜 우리 당 국민의힘 출신을 했느냐 이 말씀인데 요거 직접 한번 안철수 의원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연락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안철수 대표가 뭐 희한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어떡해요?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이 결정을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긴 합니다. 근데 정정식 의원 관련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윤핵관 연결고리 아니겠냐 이런 또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대표님 이건 우려하는 거 아니십니까 혹시? 당내에서 정정식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당무에 있어가지고 고생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정정식 의원님 개인이 아니라 뭐 전혀 정정식 의원이 어떤 뭐 지탄의 대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애초에 합당 과정에서 저희가 했던 취지와 다른 인사가 오니까 그 부분 의아하다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저희도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랑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이게 구도가 우리 대표님하고 원내대표님하고 좀 한편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윤핵관들하고 또 장제원 의원하고 또 조금 각을 민들레 결선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뭐 언론의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이고 당대표랑 원내대표는 항상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저랑 김기현 원내대표 시절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여러 사안에 대해서 항상 논의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저희가 무슨 뭐 다른 인사들과 대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카르텔을 짜고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지도부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권성동 대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가 연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그런 취지라는 거네요. 네. 자, 혁신이 뭐 많이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데가 있어요.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대표님의 자기 정치는 어떤 겁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정당 개혁이라든지 정치 개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나가는 것이 제 대표로서의 역할일 것이고요. 근데 혁신위가 예를 들어 처음에 보면 이준석의 사조직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분들은 그렇죠. 인적 구성이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완료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디가 이준석의 사조직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그 안에 이준석의 사조직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 최재형 원장에 대해 가지고 최재형 의원에 대해 가지고 이준석계다 이렇게 공격하셨던 분들도 아니 그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우리 당에 합류해서 의원까지 되신 분이거든요. 이분 브랜드가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한다예요. 그런데 무슨 당대표한테 무슨 뭐 줄 선 사람처럼 이렇게 이준석 계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분의 그 삶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거든요. 그런 말 했던 분들은 반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저 혁신위원들 명단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은 뭐 몇 분 나오고 그 있습니다. 안에서 저 천하람 변호사 빼고 솔직히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이준석계라고 또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천하람 변호사는 또 그 김용태 최고위원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이 뭐 천하람 변호사 친분이 있다가 추천한 거고 나머지 어떤 그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알지는 못하고 전화 한 통 해본 적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들 이준석계라고 하는지 물론 우리당 의원들은 제가 압니다만은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 관련해서 공천 얘기를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공천 룰을 만약에 손보게 되면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다음 공천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차기 당대표가 해야 되는 거를 좀 하는 게 맞냐, 실효성이 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공천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학 입시제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뭐 중학생 때부터 룰을 바꿔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시제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4,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공천 룰이라고 하는 것도 미리미리 논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제도상 미리미리 논의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총선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예를 들어 다음 지도부에서 그걸 논의한다고 하면은, 한
6개월 앞두고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선택이고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준석의 제도도 아니거니와 네. 혁신위의 제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통과시킬 권한은 최고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가 이제 합의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공천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변화할지도. 예. 그런데 들고 일어나서 반대부터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직 내용도 없는데 반대부터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윤리가 지금 27일 날 나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날짜라든지 또 이런 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냥 저도 당황스러운 게 저도 예. 뭐 처음에 2일이다, 24일이다 이런 것들 네. 저도 공식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제가 보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대표님 모르고 계시죠? 지난번에는 또 뭐 경향신문인가요? 어떤 언론에서 27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27일이 하다가 또 얘기하니까 윤리위에 갑자기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저도 언론 보고 압니다. 신문 보고 알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1차적으로 궁금한 게 왜 우리 윤리위의 운영 규칙에 보면은 예. 밖에다가 이런 거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윤리위 운영의 세부 사항들을. 그런데 어떤 윤리위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언론에다가 제가 파악하기는 한 분인 것 같은데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도 윤리가 개최되면 따져 물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제 윤리 다루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뭐 윤리가 상당히 오히려 고민이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자, 백윤규 전 산업부 장관 그 수사 지금 보복 수사 시작 아니냐, 기획 수사 아니냐 이런 뭐 민주당 의문 제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제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왜 수사하냐고 문재명 시절에 그랬지만은 네. 실제로 수사하고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구속은 안 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예. 저는 이번에 백운기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속이 안 된 사유를 보면은 뭐 사실 직원들과의 뭐 친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뭐 이걸 뭐 공모하고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든지 뭐 이렇게 특이한 이유로 그렇게 됐거든요. 네. 저는 아마 백운기 장관이 원전 문제에 있어가지고나 아니 여러 산업부 문제에 있어가지고 불합리한 개입을 했다는 정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것에서 민주당도 말을 좀 아끼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이준석 대표님 1년이 됐습니다. 스스로 좀 자평을 해본다면 또 특히 가장 어려웠던 점 또 스스로 또 잘했던 거라고 평가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은 것들은 선거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겼죠. 우리 당이 예. 선거를 이겼고 네. 그리고 또 당원 수가 한 4배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예. 물론 또 이제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에 조정기가 오겠지만은 저는 성과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네. 다만 어려웠던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결국에는 하지도 않았던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저항이 셉니다. 특히 지금 혁신위 같은 경우에도 출범부터 그렇고 예. 뭐 이런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들에 대해 가지고 매번 강한 저항을 뚫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성과를 내는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